예, 그럼 지금까지 한 걸 보면요. 우리가 소장 제출하고, 심사하고, 송달을 하고, 소송 요건을 했죠. 그 다음에 소송 요건 다음에 본안으로 들어가서 변론 단계에서 사실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했어요. 그죠? 증거조사.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소송의 종류가 나오는데, 소송의 종류. 그래서 책의 순서는 소송 종료 선언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소송 종료 행위로 해가지고, 소취와 포기나 화해, 화해하고, 그 다음에 법원의 소송 종료 행위인 판결이죠, 판결. 이렇게 해서, 요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종료 파트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판결의 기판력이죠. 뭐 매년 변호사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책은 이렇게 소취하 부분에서는 재수금지가 나오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재수금지죠. 재수금지하고 화해인데, 그런데 얘네들은 재수금지나 청구 포기나 화해, 아까 뭐라 그랬죠? 포기는 청구 포기 원고 패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인락은 피고 패소 확정 판결, 화해는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확정, 재수금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이게 전부 다 세 개는 다 이 기판력을 알아야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판결부터 그래서 기판력을 알고 요거는 그래야 쉬워요. 안 그러면 여기는 기판력을 모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판력 그래서 책에서 거기서 본 대로 그거 하고 노트는 이제 그 116 여기부터 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돌아가서 여기 빨리 정리하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럼 먼저 그 노트를 보시고 그러면 기판력 제일 중요하죠. 민사소송법에서 그러면은 이제 기판력 사례 풀이 구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세요. 발작법 주객시. 발작법 주객시. 그럼 뭐냐, 이거는. 그럼 갑이 을한테 매매에 의한 소유 등의 소를 제기했는데 패소 확정됐다. 그래서 억울해서 다른 법원 가서 또 매매 소유 등의 소를 제기한다. 그럼 승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뭐라 그랬죠? 판결의 모순저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대표적인 게 그때 앞에 한 거는 저 중복소재기 했었죠. 중복소재기. 그 다음에 이제 재소금지 기판력인데 기판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랬을 때 사례 풀이 구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의 발생을 먼저 보는 거예요. 기판력 발생, 발작법에서 발. 그 다음에 이게 후수에 작용하느냐. 그래서 작용하는 건 주객시예요. 주객시. 주관적, 객관적, 시적 세 군데에서 엔드예요. 전부 다 작용을 해야 돼요. 하나라도 작용을 안 하면 이거는 작용 안 돼요. 알았죠? 발작법 주객시. 그래서 작용을 한다. 그러면 여기 세 군데 다 작용하면 기판력이 전소 기판력 후수에 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판력이 미친다. 기판력이 미친다고 그럴 때 법원의 조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작법 주객시. 근데 모든 사례를 이걸로 다 통일할 거예요. 발작법 주객시. 예, 이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먼저 기판력의 발생부터 보면은 기판력의 발생. 그러면 기판력이 발생하려면 요건이 뭐냐면 확정된 종국 판결로서 유효해야 돼. 유효. 따라서 무효인 판결 4개. 그죠? 재판권 흥결, 재망 적개였죠. 지금까지 계속. 얘네들은 기판력이 발생을 안 하니까 발생 작용도 안 해요. 그러니까 후소는 항상 적법하게 돼 있어요. 기판력이 안 미치니까. 전소 판결이 저렇게 재망 적개 걸리면 그죠? 후소는 적법하게 돼 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 예, 그런 다음에 무효 4개 빼고는 나머지는 아무리 하자가 있어도 판결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4개 빼고는 다 발생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판력의 작용. 그러면 기판력의 작용인다. 그러면 전소 기판력 후수에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범위.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고 피고한테는 미치고 제3자한테는 안 미친다. 다만 법이 있으면 제3자한테 미치는데 그게 218조 1항 2항 3항. 요게 이제 사례밭이죠. 사례밭.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는 전소 기판력의 발생 범위. 전소에서 기판력의 발생 범위는 원칙적으로 216조 1항 때문에 주문에만 발생하고 이후에는 발생을 안 해요. 다만 216조 2항에서 이유중 판단이라도 상계는 발생한다 그래요. 상계하면은. 그래서 상계가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항상 예외들이 중요해요. 예외가. 요게 중요하다. 요게 중요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후소의 기판력이
전소 기판력이 발생을 했으면 후수에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작용하는데 전후 판결의 모순 저축 우려가 있어야 작용한다. 그러려면 이거는 청구 동일일 뿐만 아니라 성결 모순이 돼도 모순 저축 우려가 있으면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소 제기보다 훨씬 넓어요. 중복소 제기보다. 중복소는 청구 동일일 때만 작용하고 성결이나 모순일 때는 중복소 제기 해당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여기 동선모까지 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중복소송이 없는 시적범위라는 게 나타나는데, 주객시 해서 표준시, 전소 변종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종시 권리관계 존부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변종시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단요, 전소 변종 전에요. 주장했거나 할 수 있었던 것까지도요. 다 그런 공격 방어 방법은 후수에서 차단이 돼요. 따라서 차단이 되니까 주장을 못해요. 주장을 못한다. 알았죠? 그래서 전소 병조전에 주장했거나 할 수 있었던 공격 방법 후수에서 차단돼. 이걸 차단유라고 한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전소 변종 전이나 후에 새로운 사실, 이건 차단이 안 돼요.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소 변종 전이라도 공격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공격 방법이 아니라 소송물이 다르면 이때는 차단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은 동일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고 성결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주객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계속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전체 개관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법원의 조치. 법원의 조치는 청구가 여기서 동일이나 모순으로 작용한다. 동일 모순. 모순은 반대된 동일이니까 거의 모순이랑 같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판례는 모순금지설을 따른다고 그래요. 모순금지설이 뭐냐면 전소에서 승소 확정된 자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유 없어서 소를 각하당하고, 그러나 패소 확정되는 자는 권리보유 있지만 기판력이 작용돼서 모순된 판단, 기판력에서 모순금지설이죠. 모순된 판단 금지예요. 금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청구 기각. 그러니까는 전수에서 패소했으면 후수에서 청구 인용하면 모순된 판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한다. 그래서 청구 기각을 한다. 이렇게. 그렇지만 후수에 성결로 작용을 할 때는 소를 각하하는 건 아니다. 여기는 소각하가 없어요. 아무리 전수에 승소했어도. 그래서 전소 변종시 판단 전제로의 본안 판단. 그래서 전소 판단을 전제로 본안 판단. 따라서 전소 판결을 정대로 취소가 아니라 후소 법원은 본안 판결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해가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여기 전체를. 알았죠?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책에서 간단히 보세요.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 문제의 소재. 기판력 후소에 미치는 경우 해가지고요. 후소 법원은 후소 제기에 부적법 소각하 청구 기각을 선고하게 된다. 왜냐하면 키워드가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예요. 그죠?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를 위해서 후소를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받아주면 안 돼요. 받아주면. 그죠? 안 받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제 이런 모순 저촉이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랬을 때, 기판력 문제는 첫째, 동그라미 1번,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그 다음에 후소에 작용한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법원의 조치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발생 여부, 다음 페이지. 기판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종국 판결로서 확정된 종국 판결에서 유효한 판결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무효인 판결은 거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효인 판결 재망적계, 재판권 흥결, 재소전 사망, 당사자 적격, 소송 계속 지금 그죠?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비록 하자가 있는 판결이라도 무효인 판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법하지만 유효한 판결이므로 기판력 발생한다. 그죠? 대부분 발생해요. 그러니까는 96%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4개만 발생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만 딱 체크해놓고. 따라서 시험에서는 무효인 판결이 아니면 하자 있는 판결이라도 유효함으로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간단히 한 줄만 언급하고 작용 여부에 중점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래서 작용하면 거기서 주객시, 엔드. 다 작용을 해야 돼. 하나라도 작용 안 하면 기판력이 안 미쳐요. 주관적, 객관적, 시적, 엔드 다 작용을 해야지 미친다. 그 다음에 1번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그래서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에서 기판력은 당사자 원피고한테만 미치고 제3자한테 안 미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그는 기판력이 제3자한테 미치는데 그게 218조 1항 2항 3항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그래서 전수 기판력의 발생 범위. 확정 판결은 주문 포함된 것에서 하나의 기판력이 생기다. 216조 1항. 다만 거기 밑에 굵은 글씨요. 판결 이중 판단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상계항변 이유중 판단이라도 법이 216조 2항 때문에 상계로 대항한 액수 한도에서 기판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적 범위, 후수의 기판력의 작용. 그래서
전수 확정 판결에 생긴 기판력은 후수의 소속물이 전수 소속물과 동일하거나 성결이거나 모순일 때 작용한다. 왜냐하면 모순 저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동선문은. 그다음에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전소 변경 전에 당사 제출했거나 할 수 있었던 공격 방어 방법은 기판력 실권료 차단이라고 그래요. 실권이 차단된다. 따라서 후수에서 주장을 못해요. 그러나 변종 후에다 내붙이고 세력이 발생한 사실. 그러면 실권료 제재를 받지 않으며 전종 전 사유로 소속물이 다르면 기판력이 차단된다. 차단되지 아니한다.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아직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계속. 그 다음에 로마자 4번 법원의 조치 기판력의 본질인데 동일 모순으로 작용할 때는 판례는 모순금지설 외우고요. 따라서 기판력은 후소 법원의 전수 확정 판결과 모순된 판단을 금지하는 효력이다. 그래서 모순된 판단 금지. 그래서 모순금지설이에요. 그래서 점1 전수에서 승소 확정 판결 받은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거기 오른쪽 굵은 시 권리 보이기 없다고 해서 소각하를 하고요. 패소 확정됐을 때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모순 금지 판단. 그래서 모순된 판단 금지에 의해서 청구 기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성결 문제로 작용할 때는 후소 법원은 소각급 판결을 할 수 없고 성결 문제 한도 내에서 전수 기판력이 있는 판단이 구속되어 이를 전제로 본안 판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박스 기판력의 의의와 근거, 발생, 작용, 그 다음에 발작법, 법원의 조치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주객시를 한다. 그렇죠? 발작법, 주객시 순서대로 한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기판력의 의의와 정당성의 근거 여기서부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개관. 근데 똑같은 말 반복이에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기판력 일의 의의 확정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한 새로운 기준으로서의 구속력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거 외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의 내용이 후소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구속력이다. 이 정도로만 해놓고 따라서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확정됐으면 당사자는 다투는 소송 다시 다투지 못한다. 불가쟁. 그 다음에 법원도 모순된 판단 못한다. 그래서 불가쟁, 불가발인데 가볍게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판력이라고 하고 실질적 확정력 같은 말. 실질적 확정력도 같은 말. 네모 쳐놓고. 그 다음에 기판력 정당성 이건 취지죠. 취지는 거기서 본 대로 한마디로 그래요. 모순저촉 판결. 그 가운데 모순저촉 판결 금지예요. 모순된 판단 금지. 그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두 가지. 모순저촉 판결 금지,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이건 직권조사 사항이고 소송 요건이다. 기판력은 직권조사 사항이며 승소 판결이 없을 건 권리보익 요건으로 소송 요건이다. 판례 모순금지설 입장. 그래서 판례는 여기서 어디서 나왔었냐면 기판력은 소, 금, 장, 승, 신 이렇게 그때 권리보이익 그죠? 권리보이익 해서 이렇게 5가지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소금, 장, 승, 신. 그 중에서 여기에요. 승소 확정이 없을 것. 이게 기판력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권리 보이니까 이거는 소송 요건이죠. 소송 요건이고 직권조사 사항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예,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따라서 전수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뒤에 동일한 후소를 제기하면 권리 보이기 없어 소를 각하게 된다. 그다음에 2번 당사자 기판력 배제 합의 그래서 무효이다. 그런 합의가 있도록 기판력 받게 된다. 이건 가볍게 보고요. 이건 그 정도.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모순 저촉된 판결은 무효는 아니며 위법한 판결이다. 유효하지만 취소. 따라서 확정 전 상소, 4, 5 일주일에서 5, 재심 사유로 상소유를 삼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재심 후, 아니 확정 후 재심인데 4, 5 일주일이랑 10호, 옛날에 중복소송에서 했었죠. 판결이 어긋날 때는 10호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10호 체크해놓고. 그 정도만 확정 전 상소, 확정 후 재심. 그래서 이제 의의를 받거나 기판력 있는 재판, 기판력이 발생이에요. 기판력 발생인데, 저기. 확정된 종국 판결로서 유효할 거 여기요. 그래서 거기서 본 대로 첫째 종국 확정 유예된다. 그래서 거기 밑에 그다음에 4번까지도요. 소송물에 대해서 실질적 판단 하나 줄쳐놓고 실적 판단 네모 쳐놓고 확정 종국 유효 실적 판단 4가지. 근데 실적 판단은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확정 종국 유효만 체크하면 돼요. 그다음에 유효한 판결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판력 발생 유예된다. 그래서 맨 밑에 줄 무효한 판결 기판력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거기서 보면 제망 적게 그죠? 제망 적게만 해놓고요. 1, 2, 3, 4만 5, 6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망 적게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2번 확정된 종국 판결인데 확정돼야 된다. 동그라미 1번 확정된 종국 판결에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 따라서 중간 판결 X 중간 판결 소송 절차의 효력을 갖고 중간 판결이 있는데 실무에서 거의 안 쓰여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종국 판결이 아니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부분 미확정 판결
판결 정보 송달이 유효하지만 상수행위 도과하기 전. 그럼 미확정이죠. 판결 정보 송달이 무효라서 상수행위 진행하지 않은 거. 그럴 때는 다 미확정이죠. 기판력 발생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본안 판결, 청구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소송, 소각화 판결도 기판력이 당연히 발생해요. 그래서 그게 중요. 소각화, 소송 요건 흠. 그래서 소송 요건도요. 기판력이 발생한다. 근데 두 번째, 3번에 동그라미 3번의 두 번째 줄 소송 판결의 경우 어떤 소송 요건 흠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결 이유를 참작하며 이에 정해지는 소송 요건 흠에 대해서만 흠에 대한 판단만 기판력이 생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따라서 소송 요건 흠으로 소각화 판결 받은 후 흠을 그대로 둔 채 그게 키워드예요. 흠을 그대로 둔 채 제소하면 전수 기판력에 의해서 소각화 또 소각화 당한다. 그러나 당사자 소송 요건 흥결을 보완 내모쳐놓고 흥결을 보완해서 소를 제기했던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제 불합 판례가 나오는데 여러분 노트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예, 그래서 소각화 판결 기판력 발생 이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례든 선택이든. 그래서 이 불악은 비법인 사단이죠. 비법인 사단. 불악은 비법인 사단이에요. 근데 불악 명의로 X한테 소를 제기했어요. 그랬는데 1심에서 판결이 소각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당사자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당사자 능력 52주에서 사단의 실질이 있어야 돼. 대표자의 정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의 실질이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확정이 됐어요. 이게. 그래서 확정된 판결도 기판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또 불황명의로 해가지고 또 X한테 똑같은 소를 제기했어요. 이게 실지가 명신해지로 이런 소위등인데 명신해지로 소위등 판례 사를 보면요. 요걸 했었는데 여기서 동일한 소를 제기했어요. 동일한 소.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판력 발작법에서 기판력 작용에서 주객시 주관적 동일하죠. 불합 XX 종에 그 다음에 객관적 범위도 명신해지 소위 등 동일하죠. 그 다음에 시적 범위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시적 범위에서 이제 소송 흠을 그대로 둔 채 다시 했으면 각하당해요. 왜냐하면 기판력도 저촉되고 당사자 능력도 없으니까 그죠? 당사자 능력이 없어서 소각하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흠을 그대로 뒀으니까 당사자 능력도 없고 기판력 저촉 두 가지 사유로 이렇게 소각화를 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소송 욕구 흠을 보완을 했어요. 보완했다. 그러면 보완은 저소 요거요. 전소 이렇게 전소 변론 종결이 됐는데 그 후에 보완을 했겠죠. 그죠? 보완을 하고 패소하고 나서 후소를 제기했겠죠. 후소 이렇게 됐다. 그죠? 보완. 그래서 흠을 보완했다. 그럼 변종 뒤 사유는 아까 기판이 저촉 안 된다고 그랬죠. 금방. 아직 안 했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서 시적 범위에서 변종 후 사유다. 그죠? 변종 후 새로운 사유는 차단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판력이 안 미쳐요. 그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흠을 보완한 것은 분명히 변종 뒤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개념상. 그죠? 그러니까 변종 뒤 사유니까 기판력이 저촉 안 된다. 그죠? 따라서 이제 적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판력도 저촉도 안 되고 당사 능력도 구비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이제 다 보완이 됐죠. 그죠? 당사 능력도 있고 변종기 사유니까 흠도 보완됐고. 그래서 흠을 그대로 둔 채냐, 그죠? 흠을 그대로 둔 채냐, 요거하고 흠을 보완이 요거에 따라 좌우 키워드가 요 두 개예요. 예, 그래서 준비를 해 놓는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기판력의 발생 범위다. 발생 범위는 이제 아까 본 대로 객관적인 주문 판단에만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문만 발생하고 이유 중 판단에는 발생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발생 안 한다. 그러면 발생 안 한다. 이렇게. 근데 소각화 판결은요. 판결 주문에 소를 각하한다. 이렇게만 말하지 당사자 능력이 없어 소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네. 그 판결 주문에 그렇게 못 써요. 판결 주문은 무색 투명하게 간단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 없어 소각한다.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 없다는 것은 이유 중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원래는 이거는 당사자 능력은 주문에 써야 되는데 이유에 쓸 수밖에 없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주문 판단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당사자 능력이 없어 소각한다. 거기에 기판력이 발생해요. 그렇죠? 이것까지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참작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따라서 주문에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데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수험적으로 알았죠? 이유 중 판단이지만 주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문 판단인데 주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유에 쓴 거니까 그건 주문 판단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이해하고 그럼 이유 중에서 발생 안 하는 건 얘네들. 사단의 실질이 없다. 이런 것들이요. 사단의 실질이 없다는 건 이유 중 판단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기판력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주의할 것. 알았죠?
여기서 당사자는 없다는데 기판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겠어요. 그럼 책에서 다시 가번의 동그라미 3번을 봐보세요. 이해를 해보세요. 가번의 동그라미 3번에서 소송요건 흠으로 부적법한 소송 판결도 기판력이 발생한다. 두 번째 줄 이해를 해보세요. 소송 판결의 경우 어떤 소송요건 흠으로 판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판결 이유를 참작 내무쳐내세요. 지금 이유를 참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문에 못 쓰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 정해지는 소송요건 흠의 판단에 기판이 생긴다. 그 결국 뭐에 생겨요?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데 발생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 이유를.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점 1번 소송요건 흠을 그대로 둔 채 하면 기판력에서 또 소각할 당하고 점이 소송의 흥계를 보완하면 이때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후소는 적법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 몇 줄 안 되지만 그 그대로 외우고. 그래서 책에서 불합명의 네모 1번 불합명의로 원고가 되어 소위 등 청구에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불합의 사단으로서의 실체 갖추지 못해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사단을 실체 내모치고 당사자 능력이 없다 내모치고 소확과 판결 선고됐고 확정된 뒤 불합의 사단을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 능력 보완했어요. 그건 변중뒤 사유일 수밖에 없죠. 변론 종결 뒤에 보완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종전 소송 판결에 기판력이 저촉되지 않으면 불합의 손책법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흠을 보완했으니까 그죠? 그다음 그 밑에도 전소가 대표권 없는 자에서 제기되어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된 뒤에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새로이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들어 대표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표권 흠을 보완했죠. 그러면 종전 확정판에 기판이 미칠 여지가 없다. 알았죠? 그러니까 요 틀만 딱 외우면 돼요. 알았죠? 됐고 그거 하나 사례로 나온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4번 결정명령. 결정명령은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정명령에서 실체관계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것만 기판력이 발생한다. 뭐 소송비용인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거의 그다음에 그래서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압류 가처분 결정, 보존 처분 절차. 이런 것은 피보존 권리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판력 X. 알았죠? 그러니까는 생기는 건 소송비용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결정명령. 그 다음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4번. 오른쪽. 그런 것들이 뭐 있느냐. 그거 해보세요. 청구 포기는 뭐라고 그랬죠? 원고 패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청구 인락은 피고 패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화해조서, 화해 공고 결정, 조정조서, 조정 가름하는 결정까지 다 뭐죠? 일부 승소, 일부 패소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그 다음에 여러분 체크할 것은 여기 세 번째 줄 이행 권고 결정, 지급명령이에요. 지급명령.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할 때 지급명령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배웠을 거예요. 아마. 안 배웠으면 지금 그거 체크할 거고 선택형 나오니까. 됐죠? 그 다음에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 그것도 선택형 대비, 이 조문.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 그러니까 미국 가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상대로 소재가 승소 확정됐어요. 우리나라 와서 강제 집행한다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아주느냐 이거예요. 받아주려면 217조 요건을 구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 217조 각호 요건을 갖춰서 우리나라에 승인될 수 있어야 기판력이 발생한다. 기판력 밑에 강제 집행. 집행력이랑 기판력 미치는 범위, 집행력 미치는 범위 일치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외국 확정 판결과 동일한 소를 국내에 제기하면 기판력이 저촉된다. 그래서 217조 1항 외국법원은 확정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는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호 대한민국 법령 조약 따른 국제재판 관할 원칙상 외국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있을 것 2호, 3호, 4호가 있어요. 이건 다 어디 가냐면 국제사법이에요. 국제거래법 영역이에요.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 국제사법.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217조 1항만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2항 한번 읽어만 보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밑에 다 아까 먼저 국제거래법 영역이니까 거기서 217조 2. 그래서 1항 보면 법원은 손해배상 관한 확정재판 등 대한민국 법률, 대한민국의 체결하는 국제조약 기본적 현저히 반하는 결과 초래할 때는 확정재판의 전부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항 법원은 제1항 요건을 심리할 때 외국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을 보수를 비롯한 소송 관련 비용 경비가 포함된지 범위를 고려를 한다. 그래서 선택형 대비. 알았죠? 그럼 밑에는 안 읽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송물 권리존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 내모쳐놓고 실질적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이 없으면 당연히 기판력이 안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판례는 일필토지 덤부에 대한 소위등. 그 소송물이 뭐예요? 소위등 청구 소송이잖아요. 소위등 청구권. 그죠? 그래서 토지 매수 일부 매수 사실이 인정되는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당했어요. 확정된 후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는 그 부분을 매수했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해서 실적 판단이 되었다 할 수 없다. 전소는 불특정이라고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사실을 심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혀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볍게. 그래서 본안에 대해서 실적 판단이 있어야 되면 기판력이 생긴다. 간단히 보고 다음 페이지. 기판력의 작용.
아까 먼저 기판력이 작용을 언제 그랬죠? 후소, 전소, 확정판결 후소와 동선모, 그래서, 주객시, 주관적, 객관적, 시적 범위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1번, 전소, 확정판결 후소의 작용해서 그냥 줄친 것만 보세요. 전소, 후소와 동일한 후소, 그 다음에 후소의 성결, 무슨, 동선모, 그죠? 그 다음에 후소의 작용 모습, 줄친 것만요. 소극적, 적극적, 판례, 모순금지설, 이 정도. 여기는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그 다음에 기판력의 본질은 법원의 조치예요. 우리가 했던 거. 판례 태도. 판례는 모순금지설 입장이다. 따라서 기판력은 후소법원의 전소 확정 모순된 판단 금지하려는 효력이다. 따라 동그란 1번 전소 승소 확정 동일한 소 그 밑에 권리보이가 없다 소각하. 아까 소금 장승신 그죠? 소금 장승신에서 승이에요 승 그죠? 거기에 걸리기 때문에 권리보이가 있어 소각하 됐죠? 패소 확정 동일한 소 모순된 판단 금지 청구기각 알았죠? 그 정도만 간단히 쓰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밑에 2번 거기 객관적 작용에 따른 법원의 조치 가번하고 나번 읽지 말고요. 거의 1번은 가번하고 나번에만 적용돼요. 알았죠? 그래서 전소 승소 확정되면은 소각하, 패소 확정되면 청구기각이요. 그러니까 1번, 2번. 가번, 나번은 1번에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다번, 성결, 그거. 성결 관계의 경우 성결 문제 한도 내에서 전소 기판력이 있는 판단이 구속되어 이를 전제하여 본안 판결해야 될 뿐 소각하에서는 안 된다. 여기서 첫째 줄 끝부분 전소 기판력이 있는 판단 구속되어 이를 전제로 본안 판결이에요. 항상 본안 판결 내묻혀놓고 소각하는 X 해놓고 소각하는 안 한다. 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기판력의 이제 기본 쟁점을 한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발작법 주객시. 그죠? 발작법 주객시 했다. 그 다음에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로 들어가는 거죠.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전소 확정 판결. 그죠? 전소 확정 판결이 됐다. 그러면 판결하고 원고는 갑, 피고는 을이다. 이렇게죠. 그 다음에 후소의 소장, 후소. 소장이다. 그러면 소장의 청구 취지, 원고, 여기 후소의 원고 피고를 쓸 거 아니야. 또, 그죠? 원고 피고 쓰겠죠? 예, 그래서 원고, 피고, 갑을 이렇게 했죠. 이때, 전소 확정 판결은 당사자, 그죠? 얘네들이 후소 당사자한테 미치는지, 요게 이제 주관적 범위예요. 그죠? 주관적 범위. 이게 당사자란. 따라서 지금 금방 본 대로 기판의 주관적 범위 원고 피고한테만 미치고 제3자한테는 안 미친다. 다만 법이 있으면 제3자한테 미친다. 그게 218조 1항의 변종대 승계인. 그 다음에 2항은 추정 승계인이라는 나오는데 이건 개념 정리만 하면 되고 그래서 추정 승계인. 예, 추정 승계인이고 그 다음에 사망은 2항 사망은 제3자 소송 담당이 받은 판결이 후소 권리주체한테 미치는지 최대하고 채치예요. 최대 채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법은 안 봐도 되고요. 다른 법은 안 봐도 되고 따라서 변론 종료 승계인, 최대, 채치 뭐 엄청 중요하죠. 뭐 거기 세 개 다. 그 중에 뭐 최대가 제일 최대 양이에요. 최대 양. 이제 엄청난 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한다. 그래서 먼저 그래서 이제 변종대 승계인부터 그죠? 이거. 그래서 이제 책에서 보면 그거 박스 했죠? 원칙, 그래서 원픽한테 미치고 제3자한테 안 미친다. 그럼 제3 법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218조 1항 2항 사망. 그래서 조문 218조 1항. 기판력은 당사자한테 미친다. 자르세요. 거기까지가 원칙. 기판력은 당사자한테 미친다. 당사자 해서 잘라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나와요. 그 다음에 결론 종결한 뒤 승계인 가로 열고 무변론 판결을 했을 때는 판결 선고한 뒤 승계인 이제는 그거 안 읽겠어요. 변론 종결 뒤 승계 그게 포함된다고 하겠어요. 또는 그를 청구 목적을 소지한 사람 네모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뒤 승계한 사람 네모, 청구 목적을 소지한 사람 네모. 그리고 그다음에 2항 제1항의 경우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판결을 가로 열고는 변론 가로 열고 닫고 넘어가서 변종 뒤까지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할 때는 변론 종결 뒤 가로 열고 닫고 승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걸 추정 승계인이라고 그러고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개념. 그 다음에 사망.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 내모치고 제3자 소송 담당. 그래서 제3자 소송 담당자가 받은 확정 판결은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 딱 내모치고 그 사람이 받은 확정 판결은 그 다른 사람 주체 미친다. 그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채권자 대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권자 대의가 나오면 채권자 취소는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런 다음에 당사자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기판력은 당사자한테 미치고 제3자한테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여기
세 번째 주죠. 제3자의 소송 결과를 강요하면 내모 제3자 절차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건 당연하죠. 이거 기판력은 항상 뭐랑 연결되냐면 집행령이랑 연결이 돼. 집행령. 그러면은 갑이 을한테 확정 판결과 받아가지고 병한테 강제 집행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 취지는 거기 제3자 절차권 침해 하나만 쓰면 되잖아요. 이기 때문이다. 기판의 상대성 원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따라서 제3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하여튼 원피고 빼고 나머지 보조창은 법대, 소대, 공 다 안 미친다. 또 그래서 3번 판례는 집행력의 범위도 거기 정확히 집행력의 범위 내모치고 원칙적 기판력의 범위 내모처럼 준한다. 계속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기판력의 범위와 집행력의 범위 일치한다. 따라서 어떤 지부 등 어떤 법인의 하부 조직을 상대로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그 판결의 집행이 해당 지부에 미치겠죠. 넘어서 소송 당사자 법인에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됐죠? 그것까지 자르고.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맞추면 되고, 그죠? 기판력에 미치는 범위, 집행력 범위 미치는 일치한다. 그 다음에 실질적 당사자 확장인데 이거는 이건 이 뜻은 뭐냐면 법이 없음에도 기판력이 제3자한테 미치는지 그거예요. 부정 안 돼요. 법이 없음에도 기판력이 제3자한테 미치냐? 부정. 그래서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의 배우자를 실질적 당사자로 보아가지고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에 대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배우자한테 미치느냐? 부정. 판례. 거기서 점 1만 보세요. 절차 안정 때문에 소송 절차 및 강제 집행 절차 성격상 법인격이 부인되는 회사에 대한 기판력이 배우자한테 확정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자르고 그건 상법 써놓으세요. 여러분 한번 법인격 부인은 상법 가서 많이 우리 민사상법 안 한다고 했죠. 상법 영역이니까. 그 정도. 하여튼 법이 없으면 기판력은 제3자한테 안 미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218조에 보면은 법인격이 부인된 법인이 받은 판결이 주체한테 미친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그래 안 미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철저히. 판례는 법이 없으면 다 부정한다. 98% 인정하는 게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는 명문의 규정인 임의적 소송 담당, 또 하나는 채무자가 받은 판결이 채권자. 그게 곧 나와요. 이제 저희 채권자 대위에서. 그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울 거예요. 그게. 2번 당사자와 같이 볼 당사자 법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은 제3자한테 미친다. 그게 가 변론 종결 D 승계인이에요. 예, 그럼 변론 종결 D 승계인 요게 이제 또 어려운데요. 이제 예, 변종 D 승계인 지금 뭐냐면 여기서 갑이 을한테요. 갑이 을한테 여기 이제 갑의 여기 이게 요 건물이요. 요 건물이 갑 소유예요. 갑 소유. 갑 소유인데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에 213조 소유권의 건물 인도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했어요. 소제기. 이렇게. 소를 제기해서 이제 변론이 종결됐고 그 변론이 종결됐고 판결이 갑이 승소 확정됐어요. 이렇게 갑이 승소 확정. 그래서 확정 판결. 그죠? 따라서 갑이 이제 판결해서 원고 갑 피고 을에서 을은 갑에게 건물 인도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을이 병한테 변론 종결 뒤 이쯤 가서 점유를 이전했어요. 건물을. 그래서 현재는 병이 점유를 하는 거예요. 병이 점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모르고 갑이 이제 확정 판결에 의해서 강제 집행관을 들이고 강제 집행하러 갔어요. 여기를. 이렇게 집행관을 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집행관 이제 가서 이제 갑이랑 같이 갔겠죠. 뭐 경찰도 대동하고 막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 판결문을 보고 이제 여기는 현재는 병이 살고 있으니까 집행관이 병 주민등록 내놔보셔요. 그럼 딱 내놔봤더니 을이 아니라 병이잖아요. 그러면 갑과 을 판결 가지고 병한테는 강제 집행을 못해요. 왜냐하면 기판력은 제3자한테 안 미치니까. 그죠? 이렇게 되니까는 전소 판결이 무위가 됐죠. 그죠? 전소 판결이 완전히 무위가 됐어요. 그래서 저기 병을 못 내쫓으니까 갑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다시 병을 상대로 건물인도 또 해야 돼요. 또, 그죠?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승소 확정됐어요. 그러면 얘 또 병은 변종 뒤 정한테 승계해버려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갑은 자기 소유인데 영구히 자기 집에서 못 살고 맨 딴 사람만 계속 살아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송경제 파안하고 요거 무위를 방지하자. 그죠? 이거 방지. 하기 위해서 입법이 됐어요. 아예. 218조 1항에서 변종 뒤 승계인은 아예 이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판결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니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판결문에는 뭐가 없냐면 병이 안 나타나잖아요. 갑하고 을만 있죠. 그래서 어저께 했었죠. 소송 절차 중 사망했다. 그랬을 때 그 갑이 죽은 사람한테 판결을 했을 때 그 판결 가지고 상속인한테 강제 집행하려면 뭘 받아야 된다 그랬죠? 승계 집행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승계라는 개념은 소장 제출 전에는 승계라는 개념이었는데
소장분 송달, 소송 개수 이유는 뭐가 있다? 승계라는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승계 집행물을 받아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변종대 승계이잖아요. 그래서 승계 집행물을 받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갑은 을한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을이 변론 종결 뒤 병한테 승계를 했기 때문에 갑은 병한테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그래 판사가 도장을 꽝 찍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로 강제 집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쫓을 수 있잖아요. 강제 집행을 해서 얘를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게 변론 종결 뒤 승계인의 취지예요. 의의와 취지. 그래서 거기서 보면 가번의 반가로 1번. 그래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변종 뒤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조문. 왜냐? 취지는 이렇게 패소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한테 처분하고서 저쪽 키워드 기판력있는 판결 무의, 그죠? 종전 판결 무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승소 당사의 지위 붕괴 이렇게. 그죠? 갑은 뭐 승소 판결 받아도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못 내주니까 그렇게 키워드. 그 다음에 요건. 그래서 이거는 변론 종결 뒤 승계에 해당돼서 변론 종결 뒤 승계가 이스러질 것. 그 다음에 승계에 해당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변론 종결 뒤 승계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변론 종결 뒤 승계인의 범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앞자 따서 여러분들이 딱 해놓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218조 1항, 218조 1항에 변종 뒤 승계인이 되려면 1항은 첫째 요건 변종 뒤일 것. 변종 뒤. 이건 시간적인 문제니까 뭐 날짜만 잘 찾으면 돼. 그죠? 쉬운 거고. 두 번째, 변론 중에 승계인일 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승계인. 승계인은 소개방. 소개방. 이렇게. 세 개. 알았죠? 우리가 재소전 사망일 때는, 그죠? 뭐라 그랬죠? 확발과 소송개수중 당중수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종된 소개방.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소개방. 그래서 소송물 승계가 있거나, 소송물 승계. 그 다음에 계쟁물 승계가 있거나, 그 다음에 승계는 때 방어 방법이 있거나, 이랬을 때 세 가지가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연습한다. 방. 알았죠? 그래서 변종대 승계는 소개방이에요. 그래서 변종대는 시간적인 거니까 간단히 보고, 문제는 이 소송물 승계하고 계쟁물 승계,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사례에서. 그래서 분대로 우리가 저기서 이제 만약 갑이 을한테 이게 건물이죠. 싸움이 있는 물건이라서 이걸 계쟁물이라고 그래요. 싸움이 있는 물건, 계쟁물.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건물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매매 이런 걸로. 그러면 이렇게 소장에서, 그죠? 옛날에 기억해 보세요. 소장에 청구 취지. 그죠? 청구 취지에 피고 원고에게 건물 인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건물 인도하라.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는 갑의 소유권이 있다.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갑 소유권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때 청구 취지에는 건물 인도하라 쓰고 그죠? 청구 원인에는 소유권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에요. 소유권 같은 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여기 청구 원인에 써 있는 거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적 법률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법 앞자 따서 성결적 법률. 그 다음에 요게 청구 취지에 기재된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행 청구권 자체. 그래서 이행 청구권 자체.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행 청구권 자체라고 했다. 그래서 그때 확인해소에서 성결적 법률 관계 확인해소는 264조 중간 확인했을 때 확인액이 있지만 이행 청구권 자체는 확인액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변종제 승계일 때 계쟁물하고 소송물인데 이때 청구 취지에 기재된 권리 의무를 소송물 자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판례가 알았죠? 소송물 자체. 이행 청구권 자체니까 이행 청구권 자체가 소송물이잖아요. 그죠? 이행 청구권 자체 이제 용어가 소송물 자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청구원인에 기재된 거는 싸움 있는 물건, 계쟁물이죠. 계쟁물에 대한 그죠? 계쟁물인데 여기서 사람은 계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점유권을 갖고 있거나 계약상 지위를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싸움 있는 물건 자체는 계쟁물인데 계쟁물에 대해서 원고는 갖고 있는 권리 의무가 있잖아요. 계쟁물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 의무. 이게 이제 계쟁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의무 당사자 적격인데 그래서 계쟁물에 대한 당사자 적격인데 그죠? 소유권, 점유권, 계약상 지위. 근데 요걸 싹 생략해요. 요걸 다 생략해서 그냥 청구원인에 기재된 거를 계쟁물이라고 해버려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청구 취지에 기재된
건물 인도하라, 소속물 자체, 이행 청구 자체 다 통일적으로 한 번에 다 알았죠? 여기서 청구원인에 기재된 거, 소유권, 그죠? 이런 것들을 선법이라고 그러고 계쟁물을 원래는 계쟁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당사 적격인데 얘를 생략해요. 용어. 판례는 싹 생략하고 계쟁물이라고 그래. 계쟁물. 그런데 우리는 계쟁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계약상 지위를 줄여서 계쟁물이라 한다. 이제 수업 요령 청구원인이 기재된 게 계쟁물, 청구치에 기재된 건 소속물이에요. 이걸 모르면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확실하게 하세요. 요령껏 팁으로.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서 본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건물 인도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건물 인도 채무 자체를 이전했어요. 건물 인도하라. 그럼 요거는 청구 취지잖아요. 청구 취지 기재된 거. 요거를 인도했어요. 요거를 이전했어요. 이거는 소속물 자체 승계죠? 소속물 자체 승계라서 채무 승계 그런 게 되겠죠. 그죠? 채무 인수. 그런데 요건 소속물 승계다. 소속물 승계. 그죠? 소속물 승계고 소속물 자체 승계. 소속물 자체 승계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병은 변론 종결 뒤에 건물 인도 채무 자체를 이전받았으면 218조 승계에 해당된다. 즉 원고의 청구권이 채청이든 물청이든 승계가 인정돼요. 소속물 자체는 그냥 인정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서 갑이 을한테 건물 인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는 물청이겠죠. 그죠? 물권적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저기서 매매에 의한 건물인도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얘가 을이 변론 종결 뒤에 이번에는 요거 건물인도 채무 자체 요걸 이전하면 소속물인데 요거요.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요? 계쟁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쟁물. 그래서 변론 종결 뒤 점유권이나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이건 계쟁물 승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쟁물 승계. 원래는 계쟁물에는 당사적 격인데 이거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쟁물 승계라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218조 1항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여기서 요거는 원고의 청구권이 물청이다. 물청은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세유가 있어서 이거는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요거는 병은 이제 승계인에 해당돼요. 칸이 좁은데.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하고 그러나 원고 권리가 있는 채청이다. 그러면 채무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제3자한테 대항 못하잖아요. 대인요밖에 없다. 대세요, 대인요. 따라서 이때는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즉 이렇게 다시 해보세요. 청구 취지에 기재된 권리 의무 승계. 이건 소속물 자체 승계다. 원고 청구권이 채청이든 물청이든 소속물 자체 승계했으니까 무조건 얘는 변정뒤 승계에서 기판력이 미쳐요. 이거 채청이든 물청이든 승계를 인정해요. 그런데 여기서 원고의 청구권이 여기서 매매나 소유권에서 계쟁물이 승계됐다. 계쟁물. 그죠? 그래서 계쟁물 승계돼가지고 점유권, 소유권은 계쟁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때, 그럼 이제 병이 들어가 살잖아요. 그랬을 때 갑이 여기서는 얘가 점유권을 승계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병이 점유를 해요. 병이 점유를 하는데 또는 소유권을 받았다. 소유를 가져갔다. 이거는 물권이잖아요. 물권. 점유권이나 소유권은 물권이죠. 그래도 원고의 청구권이 물청이다. 그죠? 원고 청구권이 물청이면 어떻게 되냐면 물청이면 얘는 대세유가 있다는 말은 얘는 거기에 갑은 을도 내쫓을 수 있지만 병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대세유. 그죠? 대세유. 왜냐면 갑의 소유니까 저 을이 병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그죠? 을이 병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이건 대세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대세유가 있기 때문에 대세유가 있다. 따라서 갑수염은 을도 내쫓을 수 있고 병도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내쫓을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내쫓을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있으니까 변정대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기판력이 미치게 해서 집행력이 미치게 해서 내쫓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내쫓는 거. 그죠? 근데 만일 저기서 갑이 을한테 매매기에서 인도 청구를 했다. 인도 청구. 그러면 얘는 매수인이잖아요. 그죠? 매수인으로서 그냥 건물 인도 청구권으로는 채청밖에 없어요. 채청. 그죠? 채권적 청구권밖에 없다. 그죠? 그런데 얘가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소유권을 넘겨줬다. 그죠? 그래서 건물에 이제 병 소유다. 병 소유. 그러면 여기 변론 종결 뒤에 이거 청구의 소유를 제기했는데 변종 뒤 소유권을 넘겨줬는데 이 채청을 가진 자가 이 물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항하지 못하죠. 채청은. 그러니까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쫓죠. 그러니까 기판력이 미치게 해서 내쫓게 할 수 없다죠. 그죠? 그래서
채청일 때는, 그래서 채청일 때는 지금 본 대로 여기는 여기서 대세유지만 여긴 대세유가 없어요. 대세유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한테만 대항할 수 있는 대인요밖에 없는 거예요. 채청은, 그죠? 이렇게 말하는 키워드가. 요거만 있지, 대세유한테 대항을 못해, 그죠? 그러니까 못 내쫓는다, 그죠? 못 내쫓는다. 이렇게. 이건 답안지 쓰라는 게 아니라 이해용, 그죠? 그러니까 못 내쫓으니까 이렇게 해서 변종대 승계는 안 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물청일 때는 승계, 채청일 때는 아닌 이유를 알겠죠. 아닌 이유를, 그죠? 근데 소송물 자체는 청구권 자체를 승계했기 때문에 원고청, 물청에서 채청에서 무조건 내쫓을 수 있는 거고. 알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았죠? 요걸 잘 이해한다. 알았죠? 그래서 요게 팁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죠? 청구 취지 기재된 게 뭐라고요? 소송물 승계. 청구원인이 기재된 걸 승계하면 계정물 승계. 소송물은 원고청, 물청이든 채청이든 승계인이다. 그래서 내쫓을 수 있다. 그러나 계정물 승계는 원고청권이 물청일 땐 대세유가 있어서 내쫓을 수 있고 대인유가 있을 때는 내쫓을 수 없어서 채청일 때는 대인유밖에 없어서 승계인이 아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저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정리를 해보면 예, 이제 여기서 판례, 구의론, 변종대 승계인. 변종대 승계인에는 소송물 자체와 계정물 승계를 포함한다. 그죠? 그 다음에 소송물 자체는 원고 청구권, 채청이든 물청이든 다 승계인에 해당되지만 계정물 승계는 제한을 한다. 따라서 원고 청구권이 물청일 때는 대세유가 있어 승계인에 해당된다. 그죠? 그러나 채청일 때는 대인유밖에 없어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병이 가백에 원고한테 대항할 수 있는 고유의 방어 방법으로서 등기나 선의취득 같은 거 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쉽게 말해서 등기나 병이요. 병이 물권적 청구권에서 승계인에 해당됐었어요. 그래서 쫓겨나는데 선의취득 같은 거나 등기부 시효취득을 했다. 그럼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민법적으로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여튼 판례는 구자가 들어가잖아요. 구자는 다 민법을 반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민법을 반영해요. 그죠? 지금 이런 것들, 그죠? 채청, 물청 다 민법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민법이랑 일치를 시켜요. 민법이랑 조화롭게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병이 물청이라 하더라도 그럼 쫓겨난단 말이에요. 승계에 해당되니까. 그죠? 그런데 얘가 고유의 방법으로서 시효취득이나 선의취득 같은 걸 했어요. 그럼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럼 민법상 그 병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죠? 안 쫓겨난다. 그죠? 이렇게 민법상 안 쫓겨난다. 이렇게 생각해놓고. 그러니까는 승계인에 해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물청이라도 방어 방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실질설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금방 말한 대로 이제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종대 승계인 할 때는 소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개방. 그래서 소송물 승계 어디라고요? 청구 취지 기재된 권리 의무 승계. 그리고 이건 원고 청구권이 물청이든 채청이든 승계인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계정물은 어디에 기재된 거? 청구원인에 기재된 권리 의무 승계. 이거 모르면 못 찾아요, 여러분들. 알았죠?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정물 승계는 원고 청구권이 물청일 때는 대세유가 있어서 승계인에 해당된다. 내쫓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채청일 때는 대인요, 승계인 아니다. 근데 물청이라도 쫓겨나지만 승계인한테 고유의 방어 방법. 그게 민법상 항변이에요. 그러니까 시효취득, 선의취득 이런 거에서 안 쫓겨난다. 그러면 다시 승계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소개방. 외울 수 있겠죠? 소개방. 이렇게. 예, 책으로 가보겠어요. 이제. 가번. 이제 변론 종결 뒤승계. 이거 시기적인 거. 시기적인데 승계는 물권 변동 시기를 말해요. 물권 변동 시기.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 때 소위 등이 이루어진 시점이 승계 시점이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변종 전인지 변종 후인지 판단한다. 예컨대 동그라미 1번 매매 계약이 변종 전이라도 매매 계약 채권행위죠. 변종 전에 소위 등이 변종 뒤에 갇혀 있으면 뭐예요? 물권 변동은 변종 뒤니까 변종 뒤 승계는 218조에 적용되는 거고 2번 중이에요. 가등기하고 본등기면 물권 변동이 언제 일어나요? 본등기 시, 그죠? 그러니까 본등기 시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등기는 변종 전, 그 다음에 본등기는 변종 뒤, 그러면 변종 뒤 승계이고 2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사례형으로 나왔었는데, 확정 판결의 피고 측에 1차 승계가 이미 변종 전에 있었다면, 비록 2차 승계가 변종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2차 승계는 변종 후 승계라고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60년대 판례를 거기 2019년에 판례를 냈어요. 그리고 이 판례는 이시훈 교수님 책에도 없고 어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홍혁 교수님 책에만 딱 아주 조그만 글씨로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걸 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일반론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맞췄느니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뭐 저기 수험가에서 내가 맞췄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러고 또 이렇게 지엽적인 거 찾아다니면 시험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순간 여기 순수하게 실력을 놀리기 안 되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는 시간적인 순서로 이렇게 해서요. 여기서 전소 소제기를 했고 변종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요 시기 때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요때 1차적으로 승계를 했어요. 그죠? 1차 승계. 그건 이건 변종 전 승계예요, 변종 뒤 승계예요. 이건 분명히 변종 전 승계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요쯤 가서 정한테 2차 승계를 했어요. 2차 승계.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하더라도 얘는 그럼 요거 시기로 하면 변종 뒤잖아요. 그죠? 그런다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1차 승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2차 승계를 기준으로. 따라서 얘도 변종 전 승계이라는 거예요. 변종 전이다. 변종 뒤가 아니라. 그죠? 이거는 이제 사례는 다시는 안 나올 거고 뭐 선택형 나왔을 때 하나 맞추는 정도겠죠. 예.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불이탄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점수 차이가 하나도 안 나요.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적절히 거짓말 치면 돼요. 그렇죠? 계속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아는 문제가 점수 차 나지 이런 거는 점수 차이가 안 난다. 어쨌든 이제는 선택형 대비를 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승계의 모습은 피승계인이 원고든 피고든 승패든 일반 승계, 특정 승계 다 불문한다. 그리고 모두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권 변동, 그러니까 소위 등시, 본등기시 요거만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때 기준으로 해서 변종된 승계를 판단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 승계인에 해당될 것. 그래서 이제 승계인 이제 다시 이제 여기 있는 얘기들을 쭉 하게 돼 있어요. 승계인. 그래서 소개방을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쉬고 소개방을 하겠어요.